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예요. 제3부 의료 관련 감염 관리에서 마지막 챕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이번 챕터 의료 관련 감염 관리에서는요. 의료 관련 감염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의료 관련 감염을 관리하기 위한 감염대책위원회, 감염관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 의료 관련 감염은 왜 알아야 되고 왜 관리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가 멸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감염 관리와 관련되어서 손위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손 씻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손 씻는 법, 그 다음에 격리, 그 다음에 전파 차단에 따른 전파 경로에 따른 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이런 의료 관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챕터 보면 의료 관련 감염 관리의 개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침들, 그 다음에 주된 요인별 감염 관리, 병원 직원의 감염 관리, 이렇게 저희 교과서는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관련 감염과 감염 관리. 네. 우리가 왜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 멀쩡했는데 가서 병 걸렸다. 이런 소리들 가끔 해요, 환자들이. 여러분들도 하지요. 그게 완전히 지어낸 얘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뭐 병원 가서 병이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없던 병이 생기거나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감염과 관련된 내용들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새롭게 감염되는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조직적으로 감염 감시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쓸 만한 데이터, 이렇게 보일 만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아마 패턴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질병관리본부에 가시면 항상 최신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있긴 있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발표하거나 보고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특이한 패턴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죠. 벌써 10여 년 됐으니까 1996년 국내 병원 감염률 조사 연구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병원에서 생긴 감염의 비율이 뭐냐 이런 건데 보세요. 제일 많은 게 뭐였죠? 땐 요로 감염.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죠. 비뇨생식기계 감염 때 그 요로를 통해서 가는 감염. 뭐 때문에 감염된다고요? 제일 흔한 원인이 그 유리나리 카테터, 도뇨관 뭐 삽입술 이거 하다가 보면은 어센딩 인펙션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30%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폐렴이 한 17%, 그 다음에 수술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술 부위 감염이 15%, 혈류 감염이 15%. 혈류 감염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병원에 가면 뭐 링겔병부터 꼽잖아요. 팔에다가 혈관 찾아서. 그러면 그 혈관 내로 우리가 수액 같은 걸 집어넣는데 그 과정 중에 균들이 들어가서 감염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데이터는 96년 데이터고 15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감염의 빈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양상들을 쭉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병원에서 생기는 감염을 우리가 병원 감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병원 감염의 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로 감염, 폐렴, 혈류 감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신문에 있는 내용들 제가 갖고 온 건데 그림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보시면 혈류 감염은 어디서? 중심정맥 카테터라고 돼 있는데 중심정맥 카테터는요. 어디에 꼽는 거냐면 쇄골하 동맥이죠. 여기 목 밑에 여기 목 밑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관을 꼽아서 심장에까지 이렇게 관을 밀어 넣는 거예요. 혈압 재려고, 혈류 재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때 균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뭐 그게 이제 흔한 일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폐렴은 인공호흡기 사용하거나 할 때 뭐 공기 감염이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요로 감염은 카테터 때문에 이랬던 거였죠.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게 병원 크기에 따라 뭐 분류해 봐도 비슷비슷한 양상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병상수에 상관없이 보면 요로 감염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뭐 폐렴, 혈류 감염, 창상 감염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라는 거죠.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가로가 있고 단위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에 있는 거 보면 입원 일수 병원 감염률 이렇게 돼 있고 중환자실에 1001 입원 시 감염 발생 건수를 말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병원 감염 감시 체계에서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감염 케이스였었던 거예요. 자, 병원에서 새롭게 감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염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한테 침습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하잖아요. 여러 삽관을 하고 그다음에 뭐 중심정맥관 같은 거 넣어주고 그다음에 인공호흡기도 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환경으로부터 전파되는 것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어요. 의료진들이 있죠. 그다음에 다른 환자들이 있죠. 또 방문객들이 있죠. 그래서 병원 환경이나 의료기구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병원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메르스 알죠? 메르스 이전만 해도 사실 잘 고쳐지지 않고 있던 거였는데 우리 병원은 1인실, 2인실 있지만 다인실이 많아요. 여기 온갖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환자 간에 서로 얘기도 하고 음식물도 나눠 먹고 이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감염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친구 중에 또는 가족 중에 아프시면 어떡합니까? 다 병문안을 가요. 이 아플 때 사람을 몰라라 하면은 나중에 원망됐죠. 그래서 어쨌든 위로도 하러 가고 그다음에 얼굴 도장도 찍으러 가고 근데 혼자 가기가 미안하잖아. 어색하고.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바깥에 있는 신선한 세균들, 바이러스들을 환자한테 옮겨주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사례였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메르스 퍼졌을 때 보면은 야, 우리 병원 문화가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환자 면회 제한하고 그 다음에 병실 내에 침대, 다인실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의료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침대와 침대 사이의 이격거리를 넓히는 법이 제정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병원 내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 간의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들을 취했죠. 그러면 언뜻 봐도 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병 나으러 가는 병원에서 병이 나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도 이런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감염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아, 이거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병원 감염이라는 거 한동안 불리다가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Healthcare Associated
인펙션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 달면서 집중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병원 감염 그러면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감염만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게 요새 환자들이 아프면 집에서도 돌봄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요양사나 이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봄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또 케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감염이라는 게 꼭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병원 바깥에서 지역사회에서 환자의 집에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 감염, 이걸 Hospital Acquired Infection 또는 Nosocomial Infection이라고 불렀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게 아니라 의료행위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감염을 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하에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HAI라고 적는데 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이제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명칭도 그렇게 변경됐고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호스피털 인펙션 또는 노소코미얼 인펙션이라는 말로 불렸었죠. 이러한 그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그렇게 오래는 아니에요. 1988년이면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있을 때인데 그게 미국 CDC,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종합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KCDC 이렇게 해서 질병관리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은 옛날에는 CDC가 여기 보시면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프리벤션이 안에 더 붙었어요. 옛날도 미국은 CDC였는데 프리벤션이 덜러 붙으면서 이름이 질병통제예방센터로 이제 번역되는데 이 1988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병원 감염을 정의를 했습니다. 입원할 때는 멀쩡했던, 나타나지 않았던 또는 잠복하고도 있지 않았던, 잠복하고 있던 게 활성화된 게 아니고 순수하게 병원 내에서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감염이 일어난 거, 그거를 이제 병원 감염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병원 감염이 막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어. 왜냐? 그 노인 인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그러면 병원 갈 일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퇴행성 질환도 증가하니까 병원 갈 일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항암제 쓰지요, 면역 억제제 쓰지요. 이렇게 되면 면역 기능이 억제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감염의 감수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항생제가 오남용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해서 내성 있는 세균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그게 어디로 모여요? 병원으로 모여요. 환자들이 모이니까 같이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수술 기법들이나 치료 기법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매우 침습적인 의료 시술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다 수술 뭐 이렇게 하면 칼로 메스로 베내고 열고 들어가서 치료하고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시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수술보다는 작은 것들, 그다음에 국소 마취로 진행되는 것들 이러면서 어쨌든 우리 몸의 정상적인 뭐 피부나 점막 이런 데를 뚫고 들어가서 감염의 기회를 올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니까 정의도 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미국의 국가의료안전 네트워크라고 National Health Safety Network라고 NHSN이라는 데가 이게 보니까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큰 병원뿐만 아니라 개인 의원에서도 감염이 일어나고 가정 간호할 때도 일어나고 있고 요양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어쨌든 감염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환경인데 이걸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대상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대상이 되고 학생, 방문객 모두가 노출된다. 그래서 이름 바꾸자라고 개념을 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그래서 HAI라고 이제 정리되고 지금까지 사용되게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의료인 간, 그 다음에 방문자, 보호자 간, 그 다음에 환자 간 얼마든지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이게 이제 의료 관련 감염 계속 증가 추세에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있는데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발병 빈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정도의 의료 관련 감염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령 인구 증가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하고 그다음에 면역억제, 항암제 치료받는 환자 증가하고 항균제 내성 있는 균들도 막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침습성 뇌류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서 조사들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1974년부터 83년까지 338개 병원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세닉 프로젝트 이렇게 부르는데 The Study on the Efficacy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때 보니까 미국의 병원 감염률이 5.7% 정도 되더라. 5.7%면 꽤 많은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조사한 게 있었어요. 1980년에 자기네 43개 종합병원 대상으로 병원 감염률을 조사했더만 9.2%. 9.2%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10명 가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감염이 되더라.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당시 한국 대한병원 감염관리학회라는 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96년 국내 병원 감염률 조사 연구를 했더니 우리나라 병원 감염률은 3.7%로 낮게 나왔었어요.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우리 그때 수준이나 이런 걸 봐서 더 낮을 이유가 없었거든. 그래서 실제 국내 병원 감염률 그때 당시 추정한 걸로는 우리도 적어도 5 내지 한 10%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감염이 되면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감염이 되고 나면 환자도 발생하지만 그 환자가 발생한 뒤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 옛날 감염내과 교수셨던 송영구 선생님 지금도 이 감시망센터 장으로 돼 있으시던데 그 옛날 발표하신 데이터인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전 데이터예요. 한 5% 감염돼서 9만 명도 매년 죽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도 한 9% 감염돼서 5천 명 정도가 죽는다라는 거고 한국도 한 5 내지 10% 정도 감염돼서 15,000명 정도가 그로 인해 돌아가실 거다. 이런 이제 추정치를 내놨었죠. 상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조사했던 것이 앞에 보였던 그 데이터인데 그럼 상황이 어떠냐 봤더니만 요로감염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렴이었고 그 다음에 수술창상 감염 그 다음에 혈류감염 이런 순서대로 나타났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병원 감염 또는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는데 도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느냐 또 같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원인체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조사한 것은 그람 양성균 중에서도 특히 황색 포도알균이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1985년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대장균, 농농균, 그 다음에 혈장응고효소 음성 포도알균 아시죠? 혈장응고효소 음성 포도알균은 CNS라고 불리는데 코아귤라제 네가티브 스타필로코쿠스 대문자로 쓰죠. 대문자로 C, 대문자 N, 대문자 S 이렇게 해서 이게 황색 포도알균이 아니란 뜻이야. 포도알균 중에. 왜요? 황색 포도알균은 코아귤라제, 혈장응고효소를 내거든. 그러니까 대장균, 농농균, 포도알균들 그리고 황색 포도알균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그런데 그 이후로 조사를 해보니까 점점 황색 포도알균의 분리가 증가해가고 있더라. 라는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96년 대한병원 감염관리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황색 포도알균이 제일 많이 나왔고 17.2%, 그 다음에 농농균 13.8%, 대장균
12.3%. 그다음에 폐렴 막대균 클렙시엘라 뉴모니아인데 7.7%. 이게 T를 치료 써야 되는데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풀렸네. 그런데 그래서 황색 포도알균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어 우리나라.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분리된 황색 포도알균의 성질을 조사해 봤더니만 78.8%, 그러면 거의 80%잖아요. 그러니까 메티실린의 내성이 있는 황색 포도알균이었어. 이거는 우리가 약자로 MRSA라고 부르는데 많이 들어봤죠? 메티실린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이게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황색 포도알균 치료하는데 뭐 썼었죠? 맨 처음에 페니실린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페니실린에 바로 내성 있는 균들이 생겨났고 그 내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메티실린계 항균제를 썼는데 그 메티실린계 항균제, 항생제에 대해서 또 저항성이 있는 포도알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 황색 포도알균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최근은 어떤가? 이건 최근 결과예요.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체 코니스라고 이 앞에 있는 요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조사가 질병관리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체계를 갖추게 된 게 바로 코니스예요. 코니스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고요. 그게 이제 2006년, 8년, 10년, 12년, 14년, 16년, 17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보는데 이 문제는 이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의 감시 체계는 밑에 그림처럼 참여 기관이 제한적입니다. 종합병원들은 다, 그 다음에 200병상 이상의 병원 193개소, 거의 뭐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들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나라 병원 개수가 한 2만 개 정도 될걸? 그런데 그거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제한된 대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연간 한 4천 건 가까이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는데 그 양상이 보시면 좀 바뀌었어요. 혈류 감염이 1757건 44%, 요로 감염이 1241건 31.1%, 폐렴이 951건 23.8%, 기타가 40건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요로 감염은 96년에도 한 30% 정도 됐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창상 감염이 별도로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혈류 감염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아마도 의료 행위 자체가 굉장히 침습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 또 노인 환자, 암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렇게 케이스가 변화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혈류 감염이 1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로 감염이 2등으로 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의료 관련 감염은 이 의료 관련 감염에 노출되려고 걸리려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다 병 나으러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러 갔는데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본적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돼야 돼요. 병이 나아야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돈도 병원에 내야 될 돈도 많이 들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소모되는 치료비 양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정된 자원인 의료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고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지고, 그다음에 이러고 심지어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죽기까지 한단 말이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원 감염에 의한 사망이 점차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심장병, 암, 뇌졸중, 이게 우리 사람들의 사망 원인, 선진국의 사망 원인 1, 2위잖아요. 심내혈관 질환, 암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쭉 오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병원 감염에 의한 사망이 좀 증가하더라. 근데 사실은 사망 통계 같은 거 보면 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뭐 폐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주변 분들도 보시면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아플 때 폐렴 걸려서 병원에 가신 분들보다는 아파서 병원 가셨다가 폐렴이 도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그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병원 감염의 분류로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도대체 의도치 않은 의료 관련 감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쓰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병원 감염으로 추가되는 의료비용이 한 855억에서 한 1,500억 정도까지 될 거다. 지금 뭐 더 늘었을 것 같긴 한데 라고 추정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GE,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전기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뭐 CT, MRI 이런 거 많이 만들어내는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그 이제 헬스케어 디비전이 있는데, 거기서 미국 갖고 조사해 봤더니만 연간 미국 인구 170만 명이 감염되고 그중에 9만 9천 명이 사망해서 35조 달러 정도, 엄청난 돈이에요. 미국에서 손보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팩트시트가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G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안내 저건데, 보시면 여기 맨 밑에 보세요. HAIs, 이게 뭐냐면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잖아요. 98,987명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다이아베테스, 이게 뭐냐면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이 68,000. 그 다음에 핫페일리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56,000명. 그 다음에 브레스트 캔서, 여성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이 41,000명. 그 다음에 프로스테이트 캔서, 남자들 전립선암으로 죽는 사람이 28,000명.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단일 이걸로 뭐 감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조금 과장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임팩트가 있는 의료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 감염관리 학회에서 조사한 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거 조사한 건데, 요로 감염, 균열증, 수술 부위 감염, 폐렴 네 가지 주된 원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85년에 미국에서 조사된 것, 그 다음에 99년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것, 이렇게 보면 일단 추가 재원일 뭐냐면 감염이 없었을 때하고 감염이 있을 때 보면은 평균 입원을 더 하게 되더라. 요로 감염은 하루 정도 더 하게 되고, 균열증이 생기면, 균열증은 뭐냐면 혈액 속에서 균이 발견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혈류 감염 얘기하는 거예요. 혈류 감염. 그게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야 돼. 내일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나가고 연락거든요. 치료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더 있으면 직장으로 복귀를 못하죠. 입원비 내야 되죠. 치료 계속 받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입원해가지고 치료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부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골맞어요. 염증이 났어요. 일주일 더 입원해야 돼. 폐렴이 걸렸어요. 6일을 더 입원해야 돼. 그리고 추가 비용이, 미국은 의료비용이 비싸니까 평균 뭐 600달러에서 5,000달러. 폐렴 걸리면 한 500만 원 정도 더 내. 500만 원이 뭡니까? 6, 700만 원 더 내고 나와야 돼.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렇게 걸려서 일주일 걸려서 회복돼서 나오면 되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사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99년 데이터는 어땠냐 하면 요로 감염 0.6일, 균열증은 하루 정도, 수술 부위 감염은 20일. 이건 우리나라 굉장히 오래 있었네요. 폐렴은 0.25일 해서 미국과는 양상이 좀 다른데, 이 양상이 다른 이유는 병원에 입원하는 형태나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원 환자의 중증도가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죽을만 하면 병원에 가거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료 관련 감염이 생기면 일단 의료에 대한 불신부터 생기죠. 야, 내가 여기 치료받으러 왔는데 내가 병 걸리러 왔냐 이러면서 저 돌팔이 저 누구 뭐 이러면서 욕을 하게 되고, 그 의료기관, 그다음
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 간의 관리가 잘 안 돼서 빈번한 의료 관련 감염은 그 병원이 환자를 컨트롤하는 질이 나쁘다는 얘기죠. 동시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법적으로도 누구 책임이야, 환자 책임이야, 의료진 책임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병원에 가서 환자가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한 의료 관련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료 관련 감염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법적으로 요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병원 감염 감시 체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름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전국병원 감염 감시 체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웹사이트가 예전에는 그 질병관리본부에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썼는데 재작년인가? 제가 어제 웹사이트 다시 뒤져보니까 떨어져 나왔더라고요. 카페24.com으로 갈려 나왔어요. 코니스 카페24.com이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면서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의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료법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건데 거기가 보면 제47조가 있고요. 그 47조가 뭐냐면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뭘 두도록 돼 있냐면 감염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를 두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도록 해라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원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간호사가 되시면 큰 병원 또는 어느 정도 병원 규모가 되는 데 가시면 매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앞에 거는 법이고,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령은 의료법 시행규칙인데 거기 43조에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규정이 어떻게 됐냐면 매년 바뀌었는데 올해가 2021년이니까 3번, 3호 보시면 2021년 10월 1일부터 기간은 종합병원은 다, 그다음에 150개 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은 다 감염관리위원회를 두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2017년 3월 1호 보면 3월 11일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병상 중에서 중환자실 운영하는 의료기관 그 다음에 2호 보면 2017년 4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200개 이상의 병상 갖춘 병원 그 다음에 3호로 가면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점차 강화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개정은 2016년에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굉장히 꽤 많은 비용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의료계 충격이 클까 봐 한시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두고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법에 따라 43조에 감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시면 감염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있어요. 이 업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 예방 계획의 수립 또 시행,
이거를 하는 데가 어디? 감염관리위원회예요. 감염관리위원회가 대책도 만들고 계획도 만들고 시행도 해야 돼. 그 다음에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배치도 감염관리위원회의 업무예요. 감염병 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도 감염관리위원회예요.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도 감염관리위원회에서 해요. 병원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개정 이런 것도 감염관리위원회가 해요. 그 밖에 병원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6번, 7번, 8번 삭제가 있잖아요. 여기 법들은 우리나라 법은 뭐가 지워졌으면 그 지워졌다는 흔적들을 꼭 남겨놓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삭제된 업무가 뒤로 넘어가요. 감염관리실 있잖아요.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실을 두둑 돼 있는데 감염관리실은 감시 업무는 병원 감염의 발생 감시 업무는 감염관리실에서 해요. 그 다음에 병원 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도 감염관리실에서 해요.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도 감염관리실에서 해요.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는데 요 1, 2, 3이 앞쪽 여기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별도로 앞에 감염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감염관리실 여기는 실질적인 업무들을 담당해요. 그래서 감시하고 그 다음에 감염관리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염관리실장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진료부서의 장, 그 다음에 간호부서의 장, 그 다음에 진단검사부서의 장.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대빵, 간호사들의 수간호사인가요? 간호부장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진단검사부서의 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서 관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7명 내지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염관리실은 어떻게 되냐면 필수 조건이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은 둬야 된다.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감염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각. 그러니까는 감염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1명 이상. 감염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감염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돼.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전담을 하도록 되는데 보통 간호사 선생님들이 감염관리 간호사로서 업무를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그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교육을 또 계속 받아야 돼요. 그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실 자체 구성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또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시 업무, 그 다음에 교육 업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감염관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 감시를 하죠.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의 발생과 분포, 그 다음에 발생 위험의 증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겠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감염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발생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들을 또 계속 조사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Outbreak Investigation이 되어 있는데 유행 발생도 일정 지역 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기대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 이런 게 뭐냐면 병원은 항상 어느 정도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옛날보다 많이 심해졌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감염원이 뭔가, 그다음에 전파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파악해서 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유행 발생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감염관리 교육, 그 다음에 상담 이런 것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간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겠지만 보직 중에 이렇게 감염관리실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이 감염관리 쪽에 경험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졌어요. 내과 의사 중에서도 감염관리,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했고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수요들이 많이 늘었죠. 힘들긴 한가 봐요. 이제 이 코비드-19 상황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아까 법에서 보셨지만 법이 잘 안 바뀌는 게 우리가 의료 관련 감염, 병원 감염을 의료 관련 감염 이렇게 바꾸기로 했는데 법에는 아직도 영어전이 병원 감염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의료 관련 감염을 하면서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의료 관련 감염 감시를 서베일런스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의료기관 내에 감염의 발생, 그다음에 분포, 그다음에 발생 위험의 증가와 감소되는 조건 또는 상황 이런 걸 체계적으로 계속 관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걸 왜 하냐면 평소 발생하는 수준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발생하면 무슨 큰 원인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감염 감시를 하냐면 의료기관 전체의 감염 숫자가 늘었냐 줄었냐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보다 좁은 의미에서 목적이나 또 우선순위별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감시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뭐 부위별로 어느 부위에서 그러니까 몸의 어느 부위겠죠. 감염이 많이 생기냐, 지역은 어디냐,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계속 상태를 본다든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추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염 감시를 하고 그 결과를 레포트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 언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감염 발생률이에요. 발생률, 유병률, 발생 밀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발생률은 이제 인시던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특정 기간 동안 조사 대상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의료 관련 감염 발생 건수. 그러니까 이제 한 인구 집단에서 몇 건 발생했냐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발생률이에요. 유병률은 특정 기간 동안이나 특정 시점에 특정 환자군에 존재하는 의료 관련 감염률. 이거는 뭐냐면 발생률은 이제 어느 인구 집단,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인구 집단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유병률은 상황, 비율이에요.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전체 인구 중에서 또는 인구 집단 내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 구성비. 이러면 이제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어느 특정 시점에 내가 걸려있을 확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비드-19가 올해 몇 명 발생했어. 이거는 발생률이잖아, 그죠? 유병률은 뭐냐면 인구 집단을 딱 끊어서 봤을 때 지금 코비드-19에 몇 명 정도가 감염되어 있어. 그죠? 어제 걸린 사람, 오늘 걸린 사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감염되어 있어. 병이 나 있어. 이게 유병률이에요. 그다음에 발생 밀도는 이게 이제 이 발생률, 유병률보다 좀 더 정밀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데 incidence density rate라고 되어 있는데 분모를 감염 발생 감시 동안 조사 대상자의 전체 재원 환자 수 또는 조사 대상과 관련된 의료기구의 전체 사용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의료 관련 감염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옛날에는 환경관리 위주로 했었어요. 뭐를 치운다, 뭐를 없앤다, 소독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감염관리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시키고 그 효과를 따져봐서 효과적인 것들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감염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계속 내고 있어요. 지침. 우리나라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내고 있는데 인터넷 뒤져보면 나옵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 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감염관리를 해라라고 나오고 있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작년 것까지는 지금 정리가 돼서 나와 있고 올해까지 쓰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유행 발생을 조사하면 토착화된 수준 발생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평상시에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기대 수준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돼요. 유의해야 돼요. 잠깐 얘기 끊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고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나, 이거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백신 맞고 있는 중에 몇 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망 원인이 백신과의 직접적인 원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 맞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초과 사망치라는 게 있어요. 초과 사망치. 우리가 작년 코로나 생기기 전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19년, 18년, 17년에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사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 해 동안 돌아가신 사람 수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날 거예요. 그 통계가 나왔어. 우리나라가 몇 명 차이가 나느냐면 한 3천 몇백 명에서 4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거든. 근데 이거 이제 보정을 해야 돼. 왜 보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노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실 거라고 기대되는 사람의 수가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정해가지고 보면 어쨌든 코로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우리나라는 한 2,800명 이렇게 계산 나오던데 그 정도가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미국은 통계를 보면 수십만 명이에요. 그 21개 나라 통계를 냈던데, 일본이 빠진 21개 나라 통계를 냈던데 우리나라가 그 21개 중에서 16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적은 나라고요. 인구 대비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21개 나라에서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중에 4천 명 정도니까는 굉장히 잘 막아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행 발생 조사, 이거는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행 수치가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염은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지고 차단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유행 발생을 한 다음에 그 발생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법정 감염병 환자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행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 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다 합니다. 까지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일반 지침. 여기서 소독감염병 제가 빼고 말씀드릴 거라서 예. 코로나19 난리가 아니죠. 저도 이제 예방접종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순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코비드19가 어디서 온 걸로 되어 있죠? 워낙 인터넷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많이들 떠들어서 잘 알지요. 박쥐에서 왔다. 박쥐가 부유속 준 걸로 추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파가 아르마딜로라고 하는 게 아닌가. 옛날에 사스는 쪽제비 종류였고, 그 다음에 메르스는 낙타였고, 그 다음에 코비드는 아르마딜로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다 세 개 다 사스나 메르스나 코비드 19이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거 언제 책 데이트했지? 내가 새 걸 바꿔놨나? 맞죠? 제가 바꿔놓은 거. 이제 연간 하루 뭐 46만 9,996명이 발생하고 있고, 확진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진된 환자가 1억 6,900만 명. 그 다음에 몇만 명이 죽었냐면 35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인류 역사에 100만 명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죽은 병이 꽤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지금 열심히 맞고 있어서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습니까? 백신 많이 맞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열심히 맞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7월에 맞아야지 8월에 면역이 형성되고 9월에 개학이 가능하니까 이제 지금 학생들, 그다음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한 7월 중이면 백신 접종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 2학기부터는 대면 강의가로 전면으로 다시 바뀔 것 같아요. 고3 수험생들도 7월달에 맞춘다고 그러고 있네요. 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아이콘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보시면 뭐 있어요. 손소독제 나와 있고 타올 나와 있고 비누 나와 있고 손 씻는 거 나와 있고 뭐 바이러스 모양 있고 손소독제 쓰는 거 나와 있죠. 우리가 뭐 하라고 그러죠? 마스크 쓰라는 게 없네요. 마스크 쓴 게 있었어야 될 텐데 마스크 쓰면서 망한 병원이 많아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저 선배 중에 이비인후과 선생님 만났는데 이비인후과 환자가 뚝 떨어졌대요.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는 인플루엔자 환자 싹 없어지고 아픈 사람이 없어. 다 코로나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이러면서 호흡기 감염증이 싹 사라져가지고 이비인후과 문 닫았어요. 진짜로. 소아과 애들이 아프질 않아. 마스크 쓰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코비드19 사태가 지나고 나면 아마 앞으로도 마스크들을 계속 쓰면 여전히 감염 자체는, 그러니까 마스크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손 소독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초창기 작년 초에 논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손 소독제 가지고 손 씻는 거하고 비누로 손 씻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코로나 바이러스 파괴에 유리할까 해봤는데 이제 실험을 했어요. 실험한 걸로는 비누였어요. 비누.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추정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우리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웠잖아.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그 외피는 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질 이중막은 비누에 잘 녹아요. 근데 우리 손소독제 주성분은 알코올이거든요. 알코올은 단백 변성이 주된 저거야. 효과라서 바이러스 중에서 외피 있는 바이러스들은 확실히 비누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로타 바이러스처럼 설사 일으키는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비누나 손소독제 사실 잘 파괴 안 되지만 그래도 파괴시키려고 그러면 손소독제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단백을 변성시키거든. 그러면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어디 자리에 나 있으면 아는 척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독과 멸균. 소독은 배웠죠. 소독은 디스인펙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독은 뭐냐면 이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가역적이라고 그래. 소독제를 쓰거나 어떤 조작을 한 거면 미생물의 생장이 억제되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다시 살아나. 이런 게 소독이고요. 멸균은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 이 스테릴라이제이션의 스테라일이라는 뜻이 씨를 말린다는 뜻이에요. 사람한테 쓰면 슬픈 일이지만 내가 불임이야. 영어로 나 스테라일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한번 조작하고 난 다음에 상태가 바뀌어도 회복되지 않는 게 멸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살균제는 저미사이드 이렇게 얘기되는데 미생물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물질인데 이 살균제는 멸균을 시키는 살균제도 있고 아니지 정균 그다음에 뭐 살균 멸균
이런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배웠죠? 배웠으니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환경이나 수술기구 이런 것들을 소독하게 되는데 이런 소독과 관련된 이제 지침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의료 환경에서 처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물품을 소독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고위험 기구, 준위험 기구, 비위험 기구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이게 나뉘냐면 몸을 뚫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사실은. 준위험 기구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물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위험 기구는 미생물이 오염됐다면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것들로서 수술기구, 심장 및 혈관 카테터, 요로 카테터, 인체 내 삽입물, 내시경 부속품, 생검 겸자, 절단기 이건 다 뭡니까? 몸의 정상적인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구멍을 내는 조직을 뜯어내는 이런 것들을 고위험 기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멸균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피부나 아니면 점막에 붙었다가 떨어져 나오면 뭐 이런 거는 이제 오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하면 뭘 해? 고온 멸균하면 시간도 짧고 확실히 잘 되니까 좋다. 또는 안 되면 화학소독제를 쓰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시경 해봤나요? 내시경. 내시경은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 위로 집어넣다가 빼면 위 속에 있는 균들이 오염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이온 기구로서 화학소독제 중에서 뭐 글루타랄데하이드 계통의 화학제 가지고 이제 살균 멸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내시경 이렇게 하면 뭐 종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검 조직 검사해 볼게요. 그러면서 떼어내잖아요. 그거는 생검 겸자야. 그건 고위험 기구에 들어가거든. 그런 것들은 멸균해야 돼, 멸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위험 기구는 손상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것들이에요. 뭐 혈압계, 커프 감는 거, 청진기, 그다음에 심전도 도구, 뭐 책상 테이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접촉을 통해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독제를 통해 가지고 소독제를 가지고 소독을 해서 감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소독 수준은 또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이렇게 되는데 이 높은 수준은 노출 시간이 충분하다면 세균의 아포까지도 죽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장은 못하는 거지. 이거는 소독은 말이죠. 소독제를 오래 하면 멸균 상태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멸균이 되었다라고 보장은 못해. 그래서 높은 소독 수준의 소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중간 수준의 소독은 결핵균, 곰팡이 이런 것들은 불활성화시키는데 아포는 못 죽인다. 차염수산 나트륨,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페놀, 요도포 이런 것들. 낮은 수준의 소독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곰팡이 일부는 죽이지만 결핵균, 그다음에 세균의 아포 이런 거는 살멸시키지 못하는 수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우리가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소독제가 좋을까요? 이게 배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소독 효과가 좋아야 되겠죠. 신속하게 작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독성이나 자극이 없어야 되겠고 냄새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고 가격도 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물건들을 부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성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소독과 멸균에 대해서는 저번에 별도로 배웠기 때문에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 관리 지침 보면 이제 전파를 차단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94년에 HICPAC 이런 데서 지침을 내렸는데 여기에 뭐냐면 병원 감염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보자
라고 이제 얘기하고 나와 있는데, 혈액과 같은 체액으로부터 미생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료인들이 환자가 접촉할 때 감염, 짐락과 예보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하도록 구한된 방법. 이건 뭔 얘기냐면 그냥 나 위험하다. 나 그냥 위험하다. 나는 어차피 노출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환자랑 접촉했으면 계속 손 씻어라. 그 다음에 혈액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 장갑을 착용하여라. 그 다음에 분비물이 튈 수 있는 처치를 하는 경우 마스크, 눈 보호대, 가운을 착용해라. 그 다음에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를 다룰 때 피부가 뚫히는 것을 손상받는 것을 방지해라. 특정 감염균이나 균이 체내에 정착된 환자를 다룬다는 표현은 요즘 별로 안 좋네. 케어할 때 뭐 적용되는 방법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반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평가를 계속 받는데, 이제 병원 평가를 받을 때 병원 평가 항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손 씻기를 잘하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퀴즈는 아니고 다른 병원들 보면 이제 검사한 게 있어 보면 기사 선생님들이 제일 잘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다음으로 잘 씻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맨 마지막으로 빈도로 손을 씻어요. 실제로는 제일 접촉이 빈번한 분들은 진료하는 한 현장에서 의사들인데 바빠서 그런 건지, 그렇게 해서 잘 씻지 않기 때문에 감염관리실에서 이렇게 몰래 감시하고 난 다음에 주의 줍니다. 선생님 손 안 씻으세요. 손 앞으로 잘 씻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파 경로에 따라서 클로스트리움 DPC라고 기억나나요? 이거 장 속에 있으면서 항생제 쓰면 설사 일으켰던 균, 교대증 일으켰던 균. 그 다음에 황색포도알균. 이런 것들은 만약에 발견되면 격리실을 사용하거나 장갑, 가운 착용하도록 돼 있고, 결핵, 홍역, 수두 이런 거는 공기맥의 전파균이거든요. 멀리 퍼져나가요. 이거는 음압 장치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마스크 쓰고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뭐라고 하냐면 코비드-19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말 전파, 격리실 환자로부터 90cm 이내 접근 시 마스크 착용. 비말은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탁 뱉으면 공기 중에 떠 있다가 1m 이내에서 깔아앉는다고 해서 비말. 그렇게 해서 보통 1m 이상 거리를 띄우세요. 그러다가 2m로 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격거리가. 그게 이제 비말. 공기는 깔아앉지 않고 공기를 타고 쭉 퍼져서 문 바깥으로 나가는 게 공기 전파예요. 이런 전파 경로에 따라서 각각 다른 지용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촉 때문에 주로 가장 흔히 전파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전파 방법 중에서 병원에서 어쨌든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손위생이 필요해요. 손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염 관리를 하는 예방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그냥 손위생. 손만 씻어도 90% 이상 감염이 예방됩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죠, 그죠? 이제 병원이나 학교 어디 나가보세요. 가보시면 포스터로 이렇게 붙어 있고 실제로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손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손위생이라는 게 손 씻기예요. 손 씻기. 의료진의 손은 미생물 전파에 좋은 매개체가 되고요. 병원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가 확실한 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씻어줘야 되는데 요령을 알고 씻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 어린이들 대상으로 검사 실험해보면 여러분들 실습하면 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그냥 일로 와서 손을 왼손 찍어봐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밑에 빨간 게 뭐냐면 세균 키우는 배지에 배지 찍게 한 다음에 37도씨 불안기라고 하는 데서 하루 정도 키우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콜로니, 짐락들이 생겨요. 이게 세균들이거든. 그러면 패턴 한번 보세요. 어디에 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시면 손가락 볼록볼록한 데가 접촉됐으니까 세균들이 그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찍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 균들이 안 자라. 이렇게까지 안 자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손 씻기가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봤어.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손 씻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저기 실제로 균이 있고 없고 한 부분을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보세요. 빨간 데는 손끝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름 있는데 이런 데는 균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손 씻기를 해도. 그 다음에 파란색 또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는 균이 그래도 씻겨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그 다음에 살 그대로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손가락 씻으면 잘 씻는 부분. 그래서 한번 우리 손 씻는 척 이렇게 해봐요. 어떻게 씻죠? 이렇게 씻다 보면 그 생각이 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실습하면 하는데 뭐 손에다가 형광 크림을 바르게 한 다음에 손 씻으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씻고 난 다음에 우리 자외선을 딱 쬐보면 이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면 우리가 손을 씻을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씻어야 되는지 알겠죠. 손끝, 엄지손가락, 그지? 엄지와 검지 사이, 손바닥 이런 데를 잘 씻어야 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손을 씻는 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병원의 간호사가 됐어요. 또는 보건관리인으로서 손 씻는 걸 해야 되는 상황이야. 손 씻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손 씻을 때 맨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물 묻혀요. 오, 그래, 물 묻혀요. 물 묻히기 전에 해야 될 게 뭘까? 물 틀어요? 물 틀어요. 물 틀기 전에 해야 될 게 뭘까? 네, 액세서리 같은 거 빼요. 맞아. 정답이야. 시계하고 반지 빼야 돼. 우리가 놓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수술방에 가잖아요. 한지원장 잘했어요. 그 수술방에 가서 손을 씻을 때 시계 그다음에 반지 빼야 돼요. 이유가 나중에 술을 장갑 끼면 반지나 이런 게 이게 제거하기도 하거든요. 장갑이 찢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균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소매부터 걷고 그다음에 시계 반지 뽑아서 잘 놔둬야 돼요. 저도 묵주 반지 하나 술방에서 잊어먹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물 틀고 손을 적시는데 스텝 보세요. 여기 보면 손바닥을 서로 비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비벼줘요. 그다음에 마주보고 여긴 손등에서 이렇게 비벼주는 거, 손 사이를 씻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깍지를 끼고 3번째가 서로 비벼서 닦아주고 그다음에 아까 봤죠? 손끝이 잘 안 닦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손끝과 손끝을 잡은 다음에 서로 만져줘요. 그다음에 엄지하고 금지 사이가 잘 안 닦였죠.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었죠? 손바닥에 주름 사이가 균들이 잘 안 제거됐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닦아줘요. 그 다음에 손목도 닦아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려야 되겠죠, 그죠? 그때 아무 거를 갖고 말리면 안 돼요. 뭐 타올 같은 게 있죠. 이제 타올로 말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타올을 해수통에다 버리는데 그때 우리가 깜빡하는 게 뭐냐면 그 회수통 같은 데도 균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손을 씻는데 일단은 우리가 모든 환자와 접촉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도록 되어 있고요. 그 비누가 병원에서 쓰는 비누와 집에서 쓰는 비누와 차이가 있다는 것 배웠죠. 병원에서 쓰는 비누는 집에서 쓰는 비누는 음성 비누. 그 다음에 병원에서 쓰는 비누는 역성 비누 또는 양성 비누 그래가지고 세균을 죽이는 성질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손을 씻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거나 할 때는 여러 가지 침습적인 것들을 할 때는 소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소독제를 쓸 때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손소독제를 쓰는데 대부분이 이게 알코올 함유제거든요. 그래서 세균에 쓰면 살균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70%, 75% 알코올을 소독약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손소독제 이렇게 성분 보세요. 보시면 뭘로 되어 있냐면은 75% 에탄올로 되어 있어요. 젤로 되어 있죠, 식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살균 작용이 있을 텐데 문제는 오염물질 자체는 손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되지. 그죠? 그거는 감안을 하고 손소독제 계속 바른다고 균은 죽어도 그게 깨끗해지는 거 아니니까 집에 가면 다시 꼭 씻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주의사항. 손 닦고 사용한 종이로 수도꼭지를 이렇게 잠그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컷 뭐 손 닦고 난 다음에 머리 만지고 몸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이러면 다 도로함이 타버리니까. 그 다음에 버릴 때에도 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부위별 병원 감염 예방법인데 도뇨관 삭관에서 생기는 요로 감염은 깨끗하게 집어넣고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고 폐쇄 도뇨 시스템을 유지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행 감염, 어센딩 인펙션 얘기했잖아요. 요도에서 방광으로, 방광에서 요관으로, 요관에서 신우로, 신우에서 신장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게 상행 감염인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줌 모으는 공간하고 오줌 나오는 공간이 바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위험성이 높으면 항균제 투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 간에도 손 씻기 하게 하고 장갑 착용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요로 감염 분뇨관 삭관을 한 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도 하거나 아니면은 간호사생으로 하면 이제 도뇨관 삭관 해야 될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때마다 장갑 바꿔 끼고 이렇게 해서 교차 감염 예방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술 창상 감염은 수술 전에 면도를 싹 시켜요. 털을 싹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전날 프랩한다고 그러면서 저도 해봤는데 가서 소독하고 그다음에 면도하고 그다음에 방스포 같은 걸 이렇게 싸놓습니다. 균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요새는 수술할 때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저 살균 능력이 있는 비닐 같은 걸 살에다 이렇게 붙여요. 아예 오염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손톱 우리 깨끗하게 잘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독제로 잘 씻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심스러우면 수술 전후에 항균제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드레싱이라고 그러죠. 멸균 드레싱. 그 봉합 부위를 깨끗하게 하루 이틀 정도 멸균 살균해 줘야 됩니다. 폐렴은 그러니까 교육과 감시가 필요한데 이게 공기 감염 또는 비말 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고 또 폐렴은 사실은 내부에 있던 정상 세균 그죠? 노멀 플로라들이 재활성화돼서도 올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 있는 상황에서 이 타액 배출이 잘 안 돼. 병원 환경이 건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정상적인 방어 기능 배울 때 섬모 운동, 점액 섬모 운동 배웠잖아요. 우리 폐 속에서는 계속 점액이 나오면서 섬모 운동해서 그 가래 같은 걸 계속 바깥으로 배출해내는데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배출이 안 돼서 속에서 뭉치고 썩어. 그렇게 해서 폐렴으로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Early ambul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회복하는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심호흡하면 효과적으로 폐에 쌓이고 있는 나쁜 것들을 바깥으로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술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기침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세게 기침을 하고 나면 진짜 상처 부위가 터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가능하면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기침을 해가지고 이 기도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해 나가야 폐렴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그런 방법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혈류 감염은 대부분 카테터 감염이기 때문에 카테터 잘 갈아주고 그 다음에 소독 잘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 도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된 환자가 위험하면 다른 사람한테 퍼지지 않도록 격리해야 돼요. 격리.
격리. 그런데 그 격리 방법에 이제 주의가 있는데 뭐 표준주의, 스탠다드 프리코션, 그다음에 전파 경로불주의, 트랜스미션 베이스드 프리코션 뭐 이렇게 돼 있고 정상별 또는 경험적 주의, 보안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표준주의예요. 표준주의. 자, 이거는 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에이즈 환자인데 저한테는 환자 고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즈는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을 만지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등을 다독여 주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를 때는 자, 저 환자는 에이즈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준해서 행동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표준주의고요. 그다음에 전파 경로불주의는 이 표준주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상황이면 어떻게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주의를 하자. 접촉주의면 접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촉을 피하자. 비말은 5마이크로 이상의 큰 덩어리거든요. 이거는 짧은 기간만 부유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m 안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하고 얘기할 때도 1m 떨어져서 하면 되고 그거 차단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스크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면 되죠. 이렇게까지. 그런데 사스, 그다음 메르스는 됐어요. 사스는 2m까지 가더라. 공기 감염은 아닌데 비말이 2m까지 가더라였고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한 10여 m도 갔었어요. 그게 공조장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름철에 에어컨 틀면 에어컨 바람 타고 슉 이동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공기매개 감염은 아주 작은 것들이라서 뭐 결핵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둥둥둥둥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내 몸속에 들어온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때는 음압병실 사용해서 차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 격리주의별 적용 대상 및 주의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에 있는 표들입니다. 이것은 읽어보세요. 한번 쭉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표준주의, 그다음에 접촉주의, 그다음에 비말주의, 공기매개 감염 격리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적용 대상이 골수이식을 받은 면역기능 저하 환자. 이분들은 바깥의 일상적인 기회감염균에도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격리된 공간에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양압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지? 음압이에요. 공기매개 감염 격리주의는 음압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환자야. 결핵 환자야. 수두 환자야. 홍역 환자야. 침입 환자야. 그다음 위험한 사람이야. 내가 기침을 하거나 뭘 하면 결핵균, 수두, 홍역, 천연두, 사스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 방의 압력이 바깥 압력보다 높으면 내가 내뿜은 것들이 문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음압병상 안에 들어가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골수식을 받은 면역기증 환자야.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감염성 세균으로부터 난 보호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방 안으로 세균들이나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압력으로 공기를 멸균된 공기죠. 소독된 공기를 넣어서 공기가 항상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균들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게 다제내성균 관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항생제 배울 때 항균제 내성과 관련해서 배웠을 텐데 워낙 항균제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성 있는 균들이 있고 그 내성 있는 균들이 여러 가지 약제 내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다제내성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균들이 병원에 많이 모이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 감수성이 높은 사람한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웬만한 항균제 갖고 치료가 안 되거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항균제 내성균 격리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철저하게 소독하고 관리하고 차단하고 모든 접촉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다양한 항생제 내성균이 있는데 그람 양성 알기로는 메티실린의 저항성이 있는 것들, 반쿠마신의 저항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람 음성균에서도 ESBL이라고 하는 것들, 카바페넴의 항균제 내성이 있는 균, NDM1, 뉴델리 인도에 있는 거잖아요. 인도에서 발견된 균인데 이거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렸던 그것들이 슈퍼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감염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항균제에 내성이 있거든요. 치료가 잘 안 돼. 그래서 감염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전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오염이 발생했고 감염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 환자가 쓰던 여러 가지 폐기물 있잖아요. 의료 폐기물. 그죠? 수술 도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이거 위험한 것들이거든. 뭐가 있는지 몰라. 일일이 우리가 검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료 폐기물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폐기물의 종류가 있어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병원에서 실습 돌면 병실에 가면 여러 가지 통들이 있는데 잘 알아놔야죠. 코 풀고 난 다음에 이쪽 통에다 버리면 혼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별도로 관리 수거해가지고 별도로 태워 없애는 이런 건데 거기다가 뭐 일반 쓰레기 종이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거든요.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 그런 걸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료 폐기물 종류가 뭐 격리 의료 폐기물, 미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코를 풀고 났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주사 놓고 난 다음에 그 피 닦은 거, 거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의료 폐기물 이런 걸로 들어가고요. 그래도 의료 폐기물이에요. 그다음에 위의 의료 폐기물은 조직병리,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 폐기물 이렇게 되는데 피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있는 혈액체 분비물은 소독제나 이런 데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고 위의 의료는 그 자체예요. 조직이거나 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위의 의료 폐기물. 잠재적으로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 HIV, 에이즈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 격리 의료 폐기물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전염병 환자로부터 나온 거, 뭐 이런 거. 코로나 환자로부터 나온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의료 폐기물 보관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지침이 여기 있어요. 보면 생긴 거 저쪽에 놔두고 나중에 치울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라. 그리고 잘 보이는데 그다음에 흔히 발생하는 데다가 전용 용기를 비치를 해라. 그죠? 그리고 전용 용기는 물이 질질 새면 안 된다.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사용이 끝나면 잘 밀폐해가지고 밀봉해가지고 전용 장소에 보관해라. 그리고 위험한 것들 있잖아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새면 큰일 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용기, 그다음에 튼튼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라. 그리고 아유 아까우니까 닦아 쓰자. 이렇게 해서 재사용하지 마라. 그다음에 어머 이거 이쪽에 좀 남고 이쪽으로 하니까 이거 빨리 버려야 되니까 여긴 거 옮겨가지고 한 통 다 채운 다음에 버리죠. 뭐 이렇게 해서 옮겨 담지 마라. 옮겨 담는 그 과정 중에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폐기물과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도형이 있어요. 이 마크 봤나요? 오락들 하잖아. 이거 오락들 할 때 나오는 마크지. 바이오 하자드. 이거 무슨 오락에 나오지? 이 마크는 뭐 유명한 마크니까. 근데 마크는 똑같은 마크를 쓰는데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까만 거는 일반. 그 다음에 노란 거는 위해. 그 다음에 빨간 거는 격리. 그 다음에 녹색은 재활용 태반인데 이 색깔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까 일반은 뭐라고? 꺼즈 같은 거. 위해는 뭐라고? 조직 같은 거. 격리는 뭐라고? 감염 환자로부터 나온 거. 재활용 태반은 뭐냐면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환자 동의 아래
태반을 사거나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뭐 약 만드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추출해가지고 약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화장품 같은 거 만들 때 쓰고 쓰이더라고요. 그건 이제 별도로 보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색깔하고는 알아두세요.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격리, 그다음에 위해, 일반 이렇게 나눈 다음에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관 방법도 정해져 있고 용기 색깔도 정해져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현장에 가면 자기 이제 근무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잘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이에요. 보면 요 까만 거 보이시죠? 이 종이 봉지에 까만 거. 이거 쓰레기통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통. 그래서 우리 실험실이나 아니면 병원에 오면 학생들도 이거 얘기를 안 하면 여기다가 쓰레기를 다 버려요. 뭐 지우개도 틀어서 버리고 뭐 휴지도 코도 풀어서 버리고 이 꽉 차면 버리는데 이것도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종량제 봉투처럼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싸요. 처리 비용이. 근데 종이로 돼 있고 이중 비닐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차면은 주머니를 밀봉하고 뚜껑 닫아서 표기해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위해라고 돼 있죠. 플라스틱 통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빨간색 격리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정리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병원 직원의 감염 관리. 자, 여러분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죠. 병원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감염되면 환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비드-19 백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맞은 사람이 누구? 두 부류인데 아주 위험한 분들, 그다음에 의료진, 그 동시에 시작했잖아요. 그 의료진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습 돌 때 병원에서 임상 실습하러 들어오면 예방접종 증명 내라고 얘기합니다. B형 간염, A형 간염 뭐 이런 것들, 수두, 대상포진은 아니고 풍진 뭐 이런 것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가 증명돼야지 실습을 돌 수 있어요. 그게 최소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그리고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매년 합니다. 건강검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염관리 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일반 감염관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임신하고 나면 임신했을 때 태아나 그 다음에 임산모에 위해성이 있는 또는 뭐 임신이 중단되거나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할 수 있는 병원체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원 활동을 하다가 직무라 그러죠. 그때 혈액에 노출됐다.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제 2년 후배 또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인턴하다가 B형 간염 환자 피 잘못 뽑다가 그 바늘에 찔려서 전격성 간염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방법이 없는 게 전격성 간염 걸리면 간 이식하지 않으면 바로 간 부전 빠져가지고 죽거든요. 황당한 거예요. 말로만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옆에서 딱 벌어지니까 야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간염 주사 이런 것들 꼭 맞아놔야 됩니다. 일단은 노출되면 피를 짜요. 오염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즉시 씻어요. 흐르는 물, 비누, 소독제 씻고 그다음에 소독을 해요. 그리고 모른 척해요. 이러면 안 돼요. 즉시 감염관리실 감염내과에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B형 간염 있으면
B형 간염 환자 피를 뽑다가 주차하다가 내가 병에 걸렸다, 노출됐다, 찔렸다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항체가 있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항체가 없는 상황이면 수동 면역을 해서, 그죠?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B형 간염에 대한 항체를 대신 넣어주는 걸 수동 면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서 간으로 바이러스가 가는 걸 차단해야 돼요. 광견병에 개한테 물렸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파상풍에 노출되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동 면역을 할 수 있는데 감염관리실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 코, 입 점막으로 피가 튀었다 이러면 흐르는 물로 씻고 세척을 한 다음에 또 물어봐야 돼요. 그 환자가 혹시 무슨 에이즈 감염 환자인가, 우리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관리실의 역할이 그런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상황에 대응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따라가야 됩니다. 예방접종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뭐 B형 간염 해야 되고요. 여자들은 풍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사가 여자분들이 간호사가 될 때쯤 되면 결혼해서 뭐 임신하고 애도 낳잖아요. 근데 풍진이 임신했을 때 감염이 되면 기형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풍진에 노출된 경우에는 임신 중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예방하려면 미리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독감, 코비드-19 이런 거 계속 맞아야죠. 그래야 나도 보호하고 환자도 보호하고 직원도 보호하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자, 까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감염관리, 의료 관련 감염 관리를 하는 목적이 뭐죠? 결국은 일단은 의료 행위 주변에 있는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서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시만 잘해도 의료 관련 감염을 30%, 3분의 1 정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2003년에 법이 개정돼서 뭐 300병상 이상 이렇게 됐는데 지금 150병상까지 줄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있는 이제 문제들인데 보시고요. 그다음에